네, 안녕하세요. 저는 VON 단뉴스 제작 총괄을 맡고 있는 박성현 PD라고 합니다. 보통은 카메라 뒤에서 일을 하는데요. 오늘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 인권 이슈 터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북한 인권 이슈 터치, 좀 제목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그래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지혜 미국 변호사님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 인권 이슈 터치, 제목이 좀 어렵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북한 인권이 예전만큼 그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좀 탄핵 전국 이후에는 북한 인권에 대한 이슈가 좀 시들해진 것 같고요. 또 도리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펜스 부통령이 탈북자들을 백악관에 초청하는 등 미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요즘에는 좀 한국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우리 이재 변호사님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오랫동안 이제 북한 인권 활동가로 일하셨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일하셔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는데 또 그 역할을 담당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북한 인권이라는 이슈가 사실은 잘 알려지지도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좀 인기 있는 그런 영역도 아닌데 특별히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쪽에서 일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2005년도 한동국제법률대학원 입학했을 때 한동대에서 탈북자 분들 만나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네. 2009년도에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접할 때 오혜원, 오규원이라는 두 자매님이 현재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특히 이제 정치범 수용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이재 변호사님께서 이제 매주 북한 인권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 국적 3명이 그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품에 다시 안겼는데요. 미국 전역이 굉장히 떠들썩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들 3명이 송환되기 전에 한 명 더 미국으로 돌아간 친구가 있습니다. 오토 원비어라는 청년인데요. 하지만 이 친구는 안타깝게도 돌아간 지 일주일 만에 미국에서 그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는데요. 변호사님, 오토 원비어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였나요? 네, 오토 원비어는 북한에 들어갈 당시 21살의 젊은 친구였고 미국 버지니아 종합대학을 다니고 있는 굉장히 똑똑하고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요. 특히 여행을 많이 좋아해서 친구들하고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21살 생일을 맞이해서 친구들과 같이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또 미지의 나라처럼 보이는 북한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관광을 가게 된 것이죠. 참 21살이면 호기심이 정말 왕성한 때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미지의 나라를 여행한다는 것 자체도 참 어떻게 보면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관광지이기도 할 텐데, 근데 평범한 대학생 오토 원비어라는 학생이 그 북한으로 갔다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억류된 건가요? 네. 오토 원비어는 친구들과 같이 이제 2015년 12월 29일 날 북한에 입국을 했고요. 3박 4일이라는 정말 짧은 일정을 마치고 2016년 1월 2일 이제 북한을 떠나려고 순안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때 이제 체포되었고 체포된 이유는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고 했다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교토통신에 따르면 원비어가 이제 출국할 때 보통 짐을 싸잖아요. 그 호텔에서 노동신문으로 자신의 구두를 쌌는데 그 신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북한에서 약 1년 7개월간 억류됐고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비행기에서 내릴 때 그런 20대 건강한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혼수 상태였고 일주일 만에 미국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보통 여행 용품을 신문에 싸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그게 그 김정은 사진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게 어떤 정치 행위도 아니고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싸서 여행지 돌아가려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북한에서는 중범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을 우리가 흔히 독재 정권, 독재 체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제 최고 지도자가 하나님이 이제 신정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네. 그래서 이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제 불공손한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됩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최고 지도자와 관련된 것에 1호라는 단어로 이제 명명하는데 네네네. 예컨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을 1호 사진, 그들이 타는 자동차는 1호 자동차, 그들이 어떤 행사에 참석했다 하면 1호 행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호 범죄라고 하면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관련된 어떤 범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1호 범죄라는 게 아무 근거 없이 무작위로 1호 범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북한에는 당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짧게 이제 10대 원칙이라고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 10대 원칙의 근거에서 이제 1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이 10대 원칙은 북한 주민들의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상, 생각까지 규율하는 최고 규범입니다. 네. 쉽게 기독교인들에게는 10계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오토 원비어의 경우에는 이 10대 원칙의 3조 6항,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배지, 수령님의 초상화가 모신 출판물, 미술 작품 등등등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사진 한 장도 잘못 다루면 북한에서는 정치범이 되는 것입니다. 오토 원비어가 그 김정은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으로 이제 신발을 쌌기 때문에 북한에서 볼 때는 국가 지도자를 모독한 굉장히 큰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원비어로서는 3박 4일을 짧게 이제 북한에 여행한 것이니까 북한의 그런 수령 절대주의 체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자신의 행위가 그런 큰 범죄가 될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겠죠. 네. 그 참 되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런 어떤 그 10대 원칙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사진 하나 때문에 그 한 청년의 어떤 생명이 그냥 이렇게 생명을 잃었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러면 그 1호 사건이라는 게 도대체 북한에서 언제부터 이런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어떻게 지금 북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제 1970년 이후부터 북한이 지도자들에 대한 신격화나 우상화를 이제 제도화하기 시작했는데 1974년도에 노동당에서 이 당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 10대 원칙을 학습하고 암기하고 또 한치의 어김도 없이 이 10대 원칙을 따라 살도록 강요하기 시작한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이 10대 원칙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 어떠한 규범보다도 훨씬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규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대 원칙의 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 그것도 좀 말씀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10대 원칙 지금은 요약된 것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 10대 원칙이 사실 상당히 많은 양을 담고 있는데요. 요약한 것을 읽어드리면 첫째,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여야 한다. 둘째,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셋째,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넷째,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여섯째, 김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 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곱 번째, 김일성 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 풍모와 혁명적 사업 방법을 소유하여야 한다. 여덟 번째,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아홉 번째,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 규율을 세워야 한다. 끝으로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 위협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네, 이것이 이제 10대 원칙입니다. 네. 김일성으로 시작해서 김일성으로 끝나네요.
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십계명, 기독교의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이게 참 알고 나니까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이게 근데 이 10대 원칙을 이렇게 주민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딱 봤을 때 그냥 이거 그냥 저희들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거 10대 원칙이 너무 이게 인간적인 어떤 한 개인을 우상화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걸 잘 따를까 좀 그런 의문도 드는데요. 네, 사실 기독교인들도 10계명 다 못 외우죠. 그렇죠. 예. 근데 북한에서는 이 10대 원칙을 무조건 다 암기하고 학습하고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네. 또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이요? 생활 총화라고 해서 네.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남한의 반상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도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일주일의 삶을 이 10대 원칙에 근거해서 이제 반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이 10대 원칙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이제 발표하고 반성하고 또 앞으로 이제 또 앞으로 일주일을 이 10대 원칙을 잘 지키며 살겠다. 그런 다짐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대 원칙이 어떤 헌법보다 훨씬 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나 뭐 삶, 사상까지 규율하고 지배하는 뭐 최상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호 사건, 20대 원칙을 위반한 1호 사건을 처벌받은 또 이렇게 오토 원비어 같은 사건 말고요. 또 다른 사례가 또 있나요? 네, 많죠.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정치범 수용소에 이제 갇히신 분들이 대부분 뭐 1호 사건 범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잘 알려진 사건으로 김영순 이제 탈북자 여사님 알고 계실 텐데 그분도 이제 오랫동안 15호 요독 수용소에서 수감되시다가 나오셨어요. 근데 사실 1호 범죄자들에게는 어떠한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1호 사건 범죄자가 1호 사건을 저질러도 어떤 이유로 1호 사건을 저질렀는지 그 이유 자체를 말해주지 않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잡혀가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 김영순 김영순 여사님도 수용소 생활을 하고 뭐 10년 넘게 수감되었다가 나올 때 이제 당 지도자가 와서 성혜림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뭔가 성혜림의 사생을 알고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구나 이렇게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성혜림이 누군가요? 김정일의 첫 번째 여자입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 김정일과 관련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1호 사건에 접촉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1호 사건을 또 위반해서 처벌받은 사람들의 또 뭐 재판을 열 거잖아요. 재판 절차도 좀 궁금한데 뭐 그런 절차들이 있긴 한가요? 뭐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제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뭐 기자회견을 연다든지 또 재판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사실 그런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뭐 재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재판 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변호사가 뭐 피해자나 가해자의 인권을 뭐 보호해 준다거나 뭐 그들을 위해서 변론을 해준다는 일은 별로 없고요. 검사가 이러이러한 증거로 인해서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 변호사 측에서는 그냥 맞다 정도의 그런 동의, 간단한 재판 절차로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호 범죄 같은 정치범 같은 경우는 사실 재판 받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냥 고문에 가까운 예심 받고 바로 그냥 수용소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최근에 미국 국적 3명이 풀려났다고 프로그램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이 그래도 정부에서 끝까지 노력해서 이 3명을 결국엔 이제 송환을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어떤 이런 노력에 좀 그 차이가 좀 보여서 조금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저도 이번에 오토 원비어 사건 찾아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오토 원비어 석방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기사를 보고 확실히 미국은 좀 다르구나. 네, 자국민 네. 보호라든지 자국민을 되게 우선시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번에도 이제 세 분의 한국계 미국 분들이 돌아간 것을 보면서 물론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미국 국적자들이 자신들에게 좀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도 있지만 네. 그래도 정말 미국과는 한국 정부는 사실 너무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이 정말 오랫동안 상처를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좀 확실히 미국은 인권 선진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또 그 세 분이 다 한국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오터 원비어 사건을 통해 1호 사건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프로그램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북한 인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좀 어렵고 또 무거운 주제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북한이란 국가가 과연 어떤 국가인가, 정말 이런 국가와 함께 대화를 해야 하는 또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또 보면서 참 많은 부분 좀 씁쓸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북한 인권 이슈 터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참상을 고발하고 더 쉽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